욕심이 없다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럼 결혼을 왜 해요? 당신 진짜 뻔뻔한 거 알아요? 그리고 돕는다고요? 돕긴 누굴 도와요? 아줌마 주제 파악이나 해요. 우리 아버님이 불우이웃이야? 당신 돕긴 뭘 도와요? 늙은이 똥기저귀나 갈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돈 냄새만 맡으면 창피함도 없이 환장해서 눈 뒤집고 달려든다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요. 이 집 재산 10원이라도 그쪽한테 가나?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군포에 살고 있는 홍영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다 함께 사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빠르게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는 25세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의 아버지의 권유로 남편과 선을 볼 수 있었고, 이야기가 잘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영자 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긴가민가 했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차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너무 잘해줘서 홍영자 할머니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결혼 후에야 홍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속아서 한 결혼이었기에 이제와 어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 정도는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그래, 이혼 경력이 있으면 뭐 어때서? 내 아들한테 그런 흠이라도 없었으면 우려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겠니? 내가 학벌이 있길래 집안이 변변키나 해?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내 아들한테 사과를 하라 그래? 시어머니의 폭언에 할머니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임신을 하게 된 것을 깨닫고 이혼의 뜻을 접게 되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할머니를 끌어잡고 그 길로 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일단 산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급적 쉬면서 양질의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손주의 성별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갖게 됐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이전과는 딴판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수입 과일부터 비싼 한우까지 할머니에게 먹일 것들을 잔뜩 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필요 없다며 내보냈던 가정부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넌 이제부터 집안 살림이랑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태교에만 힘쓰려무나. 얼굴이 까칠한 게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겠다. 우리 집 귀한 장손을 낳을 몸인데 이렇게 푸실해서야 쓰나. 아가, 먹고 싶은 건 없니? 애비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 그럴까? 하루아침에 달라진 시어머니의 모습이 솔직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온 가정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이혼한 이유가 바로 전처의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올수록 시어머니의 손자에 대한 열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쫓아와서는 의사에게 아이의 성별을 물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는 말을 돌리며 대답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3달을 향해 가던 어느 날, 그날도 병원에 함께 갔던 시어머니는 이제 3달도 다 됐는데 말 좀 해달라며 이보시오, 의사 양반. 내가 애를 떼길 하겠어? 어쩌겠어? AP로 좀 사두려고 그러니까 부탁 좀 합시다. 의사는 한껏 부른 배를 보더니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색상으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딸이란 거야? 내가 미쳐 그깟 계집애 하나 보자고 내가 그 고생을 한 거야? 홍영자 할머니는 의사가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에게 속였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의사놈하고 그동안 짜고서 나한테 말 안 했던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잔뜩 성질을 내고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홍영자 할머니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난 할머니의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두 돌이 될 때까지 병치레가 심해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여름이 끝나고 어느 가을 밤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 이미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그렇게 할머니는 딸을 잃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할머니 책임이라며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겨우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쓰레기 보듯 했습니다. 쓰임이 다한 폐기물처럼요. 당시 할머니는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아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다 지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웬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뻔뻔하게도 두 사람은 보란 듯이 할머니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자는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으로 남편의 새 애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도하는 건 알았지만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많이 늙어 보이네요. 7살 연하라더니 오히려 누나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오빠가 그쪽이 여자로 안 보인다고 하죠. 여대생은 남편 팔에 안겨 젊음을 무기로 할머니를 깔보며 비웃었습니다. 보다 못한 할머니는 앞에 있던 물잔을 여대생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할머니의 뺨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거리야? 야, 무식한 짓 좀 작작해라. 아무리 너보다 나이가 어려도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 짓거리를 하고 싶니? 게다가 어디서 행패까지 부려? 못 배운 티를 그렇게 내고 싶어? 됐고. 차라리 잘 됐다. 불쌍해서 천천히 얘기할까 했는데. 이참에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너랑 못 살겠거든. 엄마하고도 얘기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얼마면 되냐, 위자료 말이야. 어차피 너도 팔자 고치려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엄마 모르게 좀 챙겨줄 테니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할머니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를 마침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할머니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이나 막대한 위자료보다 할머니는 자기 자신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적당한 위자료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한 할머니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일단 친정에서 지냈지만 이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독립을 하기로 했고,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권유로 간병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뒤 간병인으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는 간병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보람을 느끼진 않았지만 환자가 다시 건강을 찾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환자 옆에서 쪽잠을 자며 먹이고 씻기고 치료실에 데리고 다니느라 몸이 천근만근 같았지만 할머니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눈에 밟히던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간병인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찾아주는 사람도 늘고 월급도 많이 늘어갔습니다. 그 무렵 할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사를 통해 입주 간병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집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반신마비가 돼서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침상에 누워 혼자 힘으로는 밥도 떠먹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딱 봐도 배움도 깊고 매너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내와는 10수년 전에 사별했고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대신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빠 거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는 사장님과 파출 아주머니, 그리고 입주 간병을 맡은 할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파출부 아주머니는 퇴근하고 밤에는 사장님과 할머니 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자 환자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환자가 점잖기도 하고 거동이 힘들어서 딱히 별일은 없겠다 싶어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옆에서 감시하는 가족도 없고 오히려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처럼 이 집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 말로는 사장님이 쓰러지시게 된 게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바로 회사에서 아버지 자리를 차지했다더군요. 이 집 아들이랑 며느리는 사장님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지 아버지 재산 빼먹을 생각에 눈이 시뻘건 놈들이지. 돈이 많으면 뭐해? 자식이 지부모 죽기만 바라는 천하의 잡놈인걸.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잖아. 그걸 망친 거지 뭐. 이 댁 사장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참 안 됐어. 몇 달간 입주해서 지켜보니 꼭 틀린 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주하고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은 처음 입주하던 날뿐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힘이 빠진 눈으로 늘 창밖 풍경만 바라보았습니다. 음악도 싫고 TV도 싫다 하셔서 집안은 늘 절간처럼 적막했습니다. 파출부 아주머니가 퇴근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망고가 먹고 싶으시다고 사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마트에 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 사장님이 바닥에 떨어져 계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려들어 사장님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사장님은 거칠게 반항하며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죽게 해줘. 비참해서 더는 못 살겠다. 그 말에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사장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는 게 비참하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건방진 소리 마세요.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요. 세상엔 사장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거라고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니까. 그게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이 해야 하는 의무라고요. 반평생 넘게 편히 사셨잖아요. 남들 부러움 사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일에 비참하다고 목숨을 버리신다고요? 남들은 평생 죽지 못해 살 만큼 비참하게 사는데 고작 1년 이러고 살았다고 자신을 포기하신다고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갓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는 갓난아기들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울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이깟 시련도 못 감당해서 포기하겠다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환자는 절대 죽게 안 놔둬요. 그러니까 나 몰래 죽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세요. 아셨어요? 악을 쓰며 덤비는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사장님은 할머니를 빤히 보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으니까 내 목 잡은 손에 힘 좀 빼요. 이러다 목 졸려 죽겠어요. 순간 화를 내느라 사장님의 목을 잡고 있던 것을 깜빡한 할머니는 그제야 놀라서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파출 아주머니를 불러 함께 사장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소동 이후 사장님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지 전보다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종종 LP판을 틀어달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대부분 할머니가 들어본 적도 없는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주로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셨습니다. 한때 사장님의 취미는 피아노 연주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포기하시고 취미로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힘들면 집으로 재활치료사를 불러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부자가 방에서 긴 얘기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는 주방에서 파출부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뭔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사장님의 아들이 방에서 나왔는데 이마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뭔가를 아들한테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아들은 씩씩대며 주방으로 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저 노인네한테 쓸데없는 기대 품게 하면 바로 내쫓을 줄 알아요. 노친네 꼬드겨서 뭔 작당을 꾸미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게 뭐든 당장 그만둬요. 알았어요? 사장님의 아들이 떠나고 할머니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사장님이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대변이 흘러 침대 시트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려들어 사장님이 혀를 물지 않도록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눕히고 환자복의 단추를 풀어드렸습니다. 그 사이 파출부 아주머니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멈추지 않던 경련은 주치의가 온 뒤에야 멈췄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걱정이 돼서 사장님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침상에 머리를 파묻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사장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은 지그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소.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됐소. 할머니는 결혼 이후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대뜸 말했습니다. 죽은 딸아이가 보고 싶지 않소. 그 말에 할머니는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살아온 딸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한 마음이
뒤엉켜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께 덕분에 실컷 울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랑 결혼하시오. 다른 의도는 없고 내가 바람막이가 돼 줄 테니 이제라도 남은 인생 편히 살라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사장님이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께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약속한다면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은 아들에게 이런 결정을 알렸고 몇 시간 뒤 아들 내외는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여자랑 재혼을 해요? 저 이 결혼 절대 찬성 못해요. 사장님의 아들은 주방으로 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라고요. 아버지 지금 꽃뱀한테 당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여자 아버님 돈 보고 달려든 거 맞아요. 멀쩡한 여자가 뭐하러 혼자 몸도 못 가누는 남자랑 결혼을 한대요? 돈 아니면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님, 여자는 여자가 알아요. 저 여자 절대 아버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이라고요. 저 여자가 아버님을 어떻게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자식인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아들 내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주방으로 와서 할머니를 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럴 리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말로 할 때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 거예요. 돈 때문인 거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이쯤에서 멈춰요.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래, 얼마면 돼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 어떻게든 사장님한테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옆에서 재활치료도 돕고 다시 피아노도 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요. 저 정말 다른 욕심 없어요. 돈 필요 없다고요. 아들은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고 내내 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욕심이 없다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럼 결혼을 왜 해요? 당신 진짜 뻔뻔한 거 알아요? 그리고 돕는다고요? 돕긴 누굴 도와요? 아줌마 주제 파악이나 해요. 우리 아버님이 불우이웃이야? 당신 돕긴 뭘 도와요? 늙은이 똥기저귀나 갈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돈 냄새만 맡으면 창피함도 없이 환장해서 눈 뒤집고 달려든다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요. 이 집 재산 10원이라도 그쪽한테 가나?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는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곤 남편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경찰에 할머니를 절도와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돼 심신이 미약한 노인을 꼬셔서 강제 혼인을 하려고 한다고요. 거기다 집에서 귀금속까지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할머니가 지내고 있는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할머니도 모르는 귀금속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있는 이상일단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관할 파출소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행한 아들 내외는 할머니가 12살이나 많은 반신불수 노인을 꼬셔서 혼인을 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꽃뱀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파출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찌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못 들겠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 봐야 할머니의 말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저들 눈에 할머니는 꽃뱀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의 변호사가 파출소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아들 내외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두 사람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경찰에게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신고한 걸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떨떨하긴 했지만 일단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준 건 바로 파출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일주일 전 아주머니는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던 아들 내외를 보았습니다. 파출부 아줌마가 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장님이 쓰러지신 걸 알고도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재로 달려가 유 원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사장님의 상태는 더 악화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아줌마는 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남겨놓았죠. 파출 아주머니는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었다가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해 해고 통보를 하자 화가 나서 사장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변호사를 파출소로 보내셨던 것이었죠. 결국 그 일로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차후 유산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요. 얼마 뒤 사장님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경과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차도가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 앉는 것도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샤워를 하거나 걸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재활치료를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에게서 다시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면 평생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자신에게 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요? 뭘 망설이는 거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젠 저에게 더 당당한 내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낸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하지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거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이 그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누구의 보호 아래서가 아닌 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겁니다. 결혼 대신 저희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애인처럼 평생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사장님은 아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강제하겠소. 그래도 여전히 지금처럼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그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또다시 청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간병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재활치료를 도우며 서로의 삶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이름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부부보다도 깊고 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영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기구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 홍영자 할머니가 멋있습니다. 홍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힘든 일을 이겨낸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